네, 안녕하세요. 금일 성과교류회의 사회를 맡은 환자의사 공유의사결정 사업단의 홍석철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성과교류회는 그동안 진행되었던 공유의사결정 연구를 통해 도출된 새로운 지식을 같이 공유하고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과교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팜플렛 보시면 총 3부로 이루어져 있고 총 9개의 과제의 내용을 발표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QR코드가 있는데 Q&A 사이트라고 되어 있는 QR코드를 찍으시면 질의를 올리실 수 있고 나중에 Q&A 시간에 같이 공유돼서 질의응답 시간에 공유를 하겠습니다. 초록칩 사이트는 오늘 발표되는 내용들을 일단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보실 수 있는 QR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이용해 주시면 되고요. 네. 먼저 성과교류회의 시작에 앞서서 김종호 사업단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항상 느끼는데 저희 사업단 이름이 굉장히 깁니다. 정확하게는 한자 의사가 함께하는 의사결정 모형 개발 및 실증 연구 사업단장 김종우입니다. 아마 제가 아침에 많이 걱정을 했었습니다. 오늘 눈이 내려서 날씨가 굳어서 걱정을 좀 했었는데 이런 시간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오늘 성과교류회에 참석해 주신 기빈 여러분과 무엇보다도 연구자 여러분, 또 그 공유의사 결정에 관심이 많으신 전문가 여러분들, 참석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마 이 자리는 환자 중심 보건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의 발걸음을 함께 공유하고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성과교류회는 2023년부터 저희 연구가 시작되었고 이러한 연구개발 과제 1단계를 마무리하면서 그간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함께 논의하여 공유의사결정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그간 어려운 가운데서도 공유의사결정 발전을 위해 연구에 매진해 주시고 오늘 그 성과를 발표해 주실 연구 책임자 또 연구자분들께 우선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 사업의 운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심과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신 보건복지부 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여러분들께 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사업단은 앞으로도 환자의사 공유의사결정에 과학적, 임상적 근거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지원하고 공유의사결정이 우리나라의 의료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편안하면서도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심도 있는 논의와 활발한 교류가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궂은 날씨에도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 홍승영 과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과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 홍승영입니다. 날씨도 굳고 갑자기 추워지면서 다들 바쁘신 시간 가운데서도 이렇게 참석해서 함께 성과교류회 할 수 있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이 자리를 이제 마련해 주신 김종우 사업단장님과 사업단 식구들 모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 사업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윤석준 교수님과 운영위원회 위원분들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 사업의 성과를 이제 책임지고 가지고 나가셔야 할 연구에 매진하고 계신 9분의 주간 책임 연구자분들과 그리고 함께 연구하시는 분들 그리고 함께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환자 의사가 함께하는 의사결정 모형개발 및 실증 연구 사업의 1단계 연구를 저희가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그간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이제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오늘 될 텐데요. 이 시점에서 저희가 이 사업을 제일 처음에 기획을 했을 때 그때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기대하는 거는 굉장히 크고 또 그렇지만 그 전에는 이제 이런 사업들이 사실은 없었기 때문에 처음 시도하는 거라서 분명히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을 거고 생각했던 것보다 좀 못 미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런 논의를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전에 의료 현장에서 이제 조금씩 이제 수가들을 만들어 나가고 실제 진료 현장에서 쓰이는 것들을 좀 이렇게 연구 체계로 조금 더 활성화시킨다는데 저희가 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 사업이 저희가 이제 조금 더 잘 진행이 되게 되면, 결국은 그동안 이제 그 환자의 가치와 선호도를 반영하는 의사결정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고 명확화시켜서 좀 불필요한 의료기술 사용도 감소를 시켜서 결국은 보건의료 재정의 부담 완화와도 연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치료 과정에서 환자가 의사결정 주체로서 좀 참여하면서 치료 수능도를 높여서 환자의 건강 개선과 삶의 질 향상도 함께 이루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의료 현장에서 진료 시간의 양이 아니라 질적인 개선을 촉진해서 좀 고정된 진료 시간과 인적 물적 자원 내에서 좀 양질의 진료 제공이 가능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대들이 저희가 처음 사업을 통해서 좀 거창하지만 진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함께 고민을 했었던 부분인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을 분명히 오늘 참석해서 이제 발표해 주시는 연구자분들을 통해서 이루어내는 한 발을 띄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성과 교류회를 통해서 환자 의사 공유 의사결정 연구가 조금 더 한 단계 도약을 하고 앞으로 2단계의 연구도 또 차질 없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과 교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축하 인사를 전하면서 이 교류회가 더 나은 장으로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 사업 소개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연구자분들께서는 본 사업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 이 사업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사업 소개를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이동을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희 사업은 아까 이름이 굉장히 길다고도 말씀해 주셨는데 환자 의사가 함께하는 의사결정 모형 개발 및 실증 연구 사업입니다. 예, 보건복지부가 지원을 하고 있고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사업을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단은 경희의료원에 속해 있고요. 예, 지금 김종우 사업단장님께서 단장을 맡고 계십니다. 사업 기간은 23년부터 26년까지 총 4년간 사업비는 161억 원이 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비전은 의료 서비스의 가치 제고를 통한 국민 건강과 의료질 향상을 갖고 있고요. 미션으로는 환자에게 가장 적합하고 보건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자 의사 공유 의사결정 보건의료 체계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공유 의사결정이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는 실제 의료 현장에 깊이 뿌리 내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과학적이고 임상적인 근거가 더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 공유 의사결정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는 것이 본 사업의 미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아직 저희가 과제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임상적 근거가 확보된 공유 의사결정 모형을 4건 개발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를 해주시겠지만 총 9개의 연구개발 과제가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공유 의사결정 기반 연구를 포함해서 8개의 각 질환 분야별 연구개발 과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 과제들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성과는 이따가 연구개발 과제 책임자분들께서 공유를 해주시겠습니다.
과제들은 총 2단계로 나눠서 진행이 되고 지금 23년도 8월부터 24년도 이게 더 있네요. 25년도 1월까지 그리고 25년도 2월부터 12월까지 26년도 12월까지 2단계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1단계 거의 종료 시점에 와 있습니다. 사업 추진 체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보여드렸던 그 8개의 실증 연구 과제들이 수행이 되는데요. 1단계, 2단계로 나눠 수행이 되고 먼저 1단계 때 2년 동안은 환자 의사 공유 의사결정 모형이라고 해서 실제 의료 현장에서 공유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전반적인 프로토콜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2단계로 넘어가면서 실제 환자에게 임상 연구를 통해서 과학적이고 임상적인 근거를 마련해서 검증하는 것이 2단계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유 의사결정은 아직 한국형 모형이 당연히 정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실증 연구들이 좀 더 체계를 가지고 좀 더 진행될 수 있도록 공유 의사결정 기반 연구에서 이런 표준 프로세스와 표준 평가 도구, 임상 연구 표준 등 여러 가지 표준과 방향을 설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반 연구의 연구 결과와 실증 연구는 같이 연결이 돼서 진행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단이 이 사업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증 연구와 기반 연구는 서로 연계가 되게 되는데 연구협의체라는 어떤 조직을 통해서 연구자 분들끼리 협력을 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형 개발 단계와 평가 단계, 실증 단계, 확산 단계 이렇게 연구 전반적 전주기 단계에 있어서 기반 연구와 실증 연구가 이런 내용으로 서로 연계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유 의사결정 모형이 사실 국제적으로 좀 학계에서 좀 통용되는 어떤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들과 구성 요건들을 잘 갖춘 모형들이 개발될 수 있도록 또 그 모형들이 더 과학적이고 임상적으로 잘 검증이 될 수 있도록 연구가 진행되는 것이 이 본 사업의 체계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사업은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단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고 여기에 오늘 발표하시는 그 9개 과제의 내용을 포함해서 관련된 성과도 이제 앞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매월 발간되는 뉴스레터, 공유 의사결정에 관련된 소식을 갖고 있는 뉴스레터와 각종 정보를 가지고 있는 브리프 등이 업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사업단 홈페이지도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이상 사업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성과 교류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 교류회 발표의 일부 첫 번째 발표를 맡아주실 한양대학교 유성화 교수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유성화 교수님께서는 기반 연구, 공유 의사결정 기반 연구의 성과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교수님. 네, 방금 소개받은 유상우입니다. 사실 저희 과제 전체 지금 9개 중에 제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 이 연구는 조금 독특한 성격이 있습니다. 사실은 실증 연구를 뒷받침하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 기반 연구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이번 연구 기획 단계상 기반 연구와 실증 연구가 동시에 진행이 되면서 저희 기반 연구가 상당히 좀 많은 기획적인 차원이나 또는 실행의 차원에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실 공유 의사결정의 여러 가지 기반을 구축한다는 거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우리 한국의 의료 문화와 의료 현장에 걸맞는 어떤 공유 의사결정의 모형을 개발하고 또 거기에 맞는 제도화가 이어질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이제 근거를 마련하고 나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실증 연구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동시에 진행을 하다 보니 실증 연구에서 또 각자 자신들의 전문 분야에서 어울리는
모형을 개발하고 환자 지원 도구를 개발하고 심지어 평가 도구까지 어떤 경우에는 타당화 작업을 하는 그런 어떤 과정을 거치는 동시에 또 저희 기반 연구는 거기에 또 따라가면서 한국형 표준 모형을 개발하고 한국형 표준 평가 도구를 개발하고 또 거기에 걸맞는 환자 지원 도구 또 환자 교육 프로그램 또 어려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는 그런 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하셔서 전체적으로 좀 저희들이 1단계에서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를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한양대학교의 그 어린문학교 일행 유산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일단 슬라이드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표 자료 구성은 일단 연구개발의 큰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을 모시고 이 얘기를 뭐 제 입장에서는 여러 번 했습니다만 오늘 성과 교류에 또 처음 오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저희 연구가 어떤 방식으로 목적과 필요성이 형성이 되어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연구개발의 목표와 내용 그리고 추진 체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과 교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저희 기반의 1단계 즉 1차년도 2차년도의 연구개발의 성과를 말씀드리고 향후 2단계죠. 3차년도와 4차년도의 연구개발 계획 및 성과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큰 저희 기반 연구의 그 연구개발의 아우르는 목적이라고 하면 일단 환자의사 공유의사결정을 임상에 제대로 적용하고 임상에 적용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이걸 제대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초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공유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게 뒤에 가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환자 지원 도구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근거에 입각을 해서 개발이 되고 또 근거에 입각이 되어서 개발된 환자 지원 도구를 또 환자에게 근거에 맞춰 가지고 사실 적절하게 설명하고 또 환자의 선호나 가치 또는 의견을 이제 끌어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기초자료 구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기반 연구는 그 점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두 번째는 환자서 공유의사결정이 결국 도입되고 정착하기 위해서는 공유의사결정의 표준 모형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뒤에서 이제 모형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 텐데 모형이라고 하는 게 왜 필요하며 그리고 모형이 있는 경우에 왜 평가 도구가 함께 개발이 돼야 되고 그리고 아울러서 임상 연구를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 관리 표준이 왜 또 설계가 필요한지도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다 마련이 되어야만 공유의사결정이 제대로 도입되고 정착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환자에서 공유의사결정의 확산과 특히나 제도화를 위해서는 적절한 실행 방안, 특히나 뭐 대한민국에서는 늘 얘기가 나오는 뭐 수가의 개발과 같은 그런 국민건강보험 체계 내에 공유의사결정이라고 하는 이 어떤 행위 내지는 어떤 시스템이 포함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안과 근거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기반 연구의 큰 목적은 이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핵심은 중간에 2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왜 필요하냐? 첫째는 이제 환자 중심 의료의 실현과 의료 질 향상 필요성 때문인데요. 환자 중심 의료란 말은 너무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요즘 어떻게 느끼고 있냐면 그냥 갖다 붙이는 말일 수도 있다. 정확하게 저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듣기에 되게 근사하니까 자꾸 환자 중심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전통적인 의미에서 그리고 현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결국 의료가 실행이 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이 일어나야 되고 의사결정의 주체는 이게 뭐 문화적으로든 법적으로든 윤리적으로든 사실 환자입니다. 근데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도 이제 조금 연식이 되다 보니까 병원을 자꾸 출입을 하고 심지어는 뭐 응급실도 가고 입원도 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저도 아주 특이한 경험을 했습니다. 저희 와이프하고 같이 이제 응급실을 방문했는데 제가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 이제 휠체어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제가 휠체어를 타고 들어가는데 아무도 저한테 말을 안 걸어요. 아무도 말을 안 걸더라고요. 그런 경험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해보시면 상당히 황당하게 느끼실 겁니다. 저는 멀쩡하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저한테 뭐 어디가 불편하고 뭐 때문에 왔고 이런 말을 하질 않아요. 오로지 저희 와이프한테만 질문하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병원에 들어가면 병원 안에 환경 자체가 약자의 환경일 수밖에 없는데 환자에게는 이건 더 심한 약자가 될 수밖에 없구나. 저희 연구의 어떤 결과 중에는 뭐 이런 결과도 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뭐 의사와 다른 직종 간의 관계가 뭐 거의 갑을 관계였다. 그런데 우리 환자는
을도 못 된다, 병이다, 정이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환자 중심 의료라고 하는 말을 의료계에서 특히 이제 의사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레토릭이 되지 않고 이게 진정 무언가 실현 가능한 어떤 구체적이고 가치가 있는 뭔가 만질 수 있는 어떤 걸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결국 의사결정의 구조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가져가야 되느냐 하는 어떤 숙제를 지금 안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도 저희보다 조금 더 빨리 이런 문제를 직면하게 된 서구에서는 이미 1950년대 그리고 1970년대 그리고 활발하게는 1990년대 말부터 강하게 환자 중심 의료를 실현해야 되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의 과정 자체를 다시 한번 들여봐야 되고 의사결정 과정의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환자와 의사가 협조, 협력의 관계를 이루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사실은 응급질환이고 또 굉장히 그 전문성이 요하는 그런 경우에 의사결정은 당연히 전문가인 의사가 의사결정의 상당한 축을 차지하는 게 맞겠죠. 그게 흔히 말하는 퍼터널리스틱, 이제 원정주의적인 접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필요 없다는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어떤 경우에는 그러나 점점점 의료가 만성질환의 도미넌스를 보이고 있고 또 심지어는 응급질환이라 하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응급한 상태로 응급실에 가더라도 제 의견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한테 말도 걸지 않는다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그런 어떤 상태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반대의 어떤 과정이 굉장히 강하게 등장을 했는데 그게 바로 정보 제공형 의사결정 모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흔히 이제 인포음드 모델이라고 하는 건데 이 경우에는 이제 의사가 환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선택은 이제 전적으로 환자가 내리는 거죠. 사실은 굉장히 아이디어라는 형태이긴 합니다만 실제로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아주 간단한 질환에서는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해석이 된 정보를 주지 않고서는 저런 일이 벌어지긴 사실 쉽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 의사 관계가 일종의 프로바이더와 컨슈머의 관계로 즉 흔히 말하는 상업적인 어떤 관계로 만약에 본다 그러면 저 관계가 더 어찌 보면 적절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둘 다 어떻게 생각하면 환자에게 의사가 의사결정을 대신 내려주거나 또는 환자가 의사에게 정보만을 주고 전적으로 환자가 이 상황에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부담을 준다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 환자 중심성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적절하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모형이 바로 서로 함께 가자는 겁니다. 서로 함께 가자. 물론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특히나 임상 선생님들한테 드리면 아니 우리 지금 대학병원의 진료 상황이 3분 진료가 아니고 30초 진료 상황인데 무슨 협력을 하려면 말을 꺼내야 되는데 말을 꺼내면 지금 밖에 기다리는 사람 한번 보세요.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결국에는 행태를 바꾸고 제도를 바꾸고 구조를 바꿔야 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바라봐야지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해서 변하는 건 아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런 환자 중심 의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결국 가치가 어디에서 나와야 되느냐? 환자로부터 나와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의사는 의학적 가치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A라는 약과 B라는 약 중에 A라는 약을 선택하면 5년 생존율이 조금 더 높다는 확실한 정보는 의사가 가지고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따라서 결국 삶을 살아가야 될 환자로부터 결국에는 의료의 진정한 가치가 나온다고 생각할 때 환자 중심 의료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축이 바로 공유사 결정이다. 사실은 우리 의료계에서 공유사 결정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는 있었습니다만 진정한 개념이 뭐냐, 어디에 연결이 돼가지고 공유사 결정이라는 게 뿌리를 내릴 수 있냐 하는 점을 좀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어서 조금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이루어지는 조그만한 저희 지금 기반 연구에서 상당히 좀 큰 규모로 일반인 대상 설문을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만 조그만 연구에서는 환자가 됐든 일반인이 됐든 본인의 치료 의사 결정에는 반드시 참여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게 8에서 90, 많게는 100%까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보더라도 현실의 어떤 여건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한국형 공유의사 결정 표준 모형과 표준 평가도구 개발에 필요한데요. 사실 모형이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하냐 하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공유의사 결정이란 중요성을 환자 중심 의료라고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럼 실현하는 것으로 이 공유의사 결정이라는 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그러면 어떻게 실현할 거냐. 실현하는 방식이 뭐고 어떻게 하면 의료에다 가치를 부여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유의사 결정을 어떤 식으로 구성해야 되고 핵심적인 요소는 뭐고 어떤 여건이 마련이 되어야 제대로 공유의사 결정이 실현될 수 있느냐 하는 거를 생각해 볼 때 그런 것들을 결국 이론적으로 뭔가 만질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내는 게 모형입니다.
이후에 이제 우리 8개 우리 선생님들, 저 PI 선생님들께서도 말씀을 다 하시겠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이제 모형의 개발이 중요한 거고 이 모형이 개발됐다 하더라도 이 모형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도구가 없으면 모형이 제대로 뭐 개발이 되었다 또는 개선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표준 평가 도구의 개발이 함께 필요하다. 만약에 진짜 공여사 환자 중심 의료를 하고 싶고 공여사 결정을 한국의 의료계에서 조금이라도 실현하고 싶다. 그러면 모형 개발과 평가 도구 개발이 반드시 따라줘야 된다는 얘기죠. 다음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앞에서 우리 홍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의료 비용 절감의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번에 뭐 뒤에서 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만 국제 공여사 결정 학술대회를 열면서 독일이 뭐 현재 독일에서는 제가 볼 때 상당히 그 뭐 모형 개발이나 제도 개발에서 앞서 있는데 이 사람들의 연구에 의하자면 확실하게 불필요한 보건의료 비용이 지출이 줄었다고 하는 그런 결과를 말했습니다. 사실 그동안은 공여사 결정을 하면 비용이 주냐에 대해서 상당히 설왕설래가 많았습니다. 초반에는 뭐 줄 수 있다. 또 이후에는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좀 회의주의가 있었습니다만 요번에 우리 독일 팀의 연구 결과에 의하자면 결국에는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치료 결정을 할 때는 불필요한 특히나 고가의 그런 치료는 되도록이면 지양하는 방향으로 환자들이 선택한다는 성향이 확인이 되었고 그렇다면 결국 불필요한 보건의료 비용 지출의 가능성이 확실히 있다.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한민국의 지금 경상의료비 지출은 이미 OECD 평균을 넘어섰지 않습니까? 전체 GDP의 10%를 지금 육박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러면 이 추가적인 비용을 어떻게 할 거냐 아마 저희들한테 큰 숙제일 겁니다. 사실은 의사들 입장에서는 뭐 과거에도 게이트키퍼니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저는 뭐 가정의학 전문입니다만 가정의학은 뭐 상당히 오래전부터 게이트키핑 얘기를 해왔습니다만 실제 환자를 앞에 두고 게이트키핑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불필요한 의료 사용을 의사가 직접 막겠다는 건데 그게 사실은 가능하지가 않거든요. 그걸 서포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그거의 하나로 공유사 결정을 반드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의 목표 내용 및 추진 체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오늘 이제 처음 오셨던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최종 목표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기반 연구의 최종 목표는 결국 한국형 환자에서 공유설정 모형의 임상에 적용하고 활성화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거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일단 먼저 공유설정 모형의 국내 확산 환경에 대해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조사를 해야만 기초적인 근거를 마련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과 함께 공여사 결정 모형이나 또 표준 평가 도구의 어떤 개발에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또 중요한 두 가지 꼭지로 마련이 돼 있고요. 그리고 모형이 개발된다고 해서 이걸 바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제반 조건들과 또 중요한 요소들을 설명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또 함께 반드시 개발이 돼야 되겠습니다. 뒤에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상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가 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가 도구를 개발한다고 해서 그걸 뭐 제대로 그냥 아무런 교육을 받지 않고도 쓸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의 평가 지침이 함께 개발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반 연구에 지금은 조금 독특한 입장인데요. 지금 실증 연구에서 결국 공여사 결정 임상 연구를 수행을 하실 거기 때문에 거기서 생산이 되는 데이터의 관리 표준이 필요합니다. 그걸 함께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 부분에 조금 더 무게를 두어서 단순히 데이터 관리 표준 설계에만 저희 연구의 스코프를 제한하지 않고 의료 정보학적으로도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뭐 의료 정보 고속도로를 넣는다는 등 마이 헬스웨이가 뭐 실현이 돼가지고 자기 앱에서 자기 건강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등 이런 것들과 함께 연동이 돼서 공유사 결정을 통해서 얻게 된 정보도 실시간으로 환자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책을 지금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국 공유사 결정이 확산이 되고 제도화되기 위한 중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세부 목표고 연구 개발상 특징인데요. 앞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는 2개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1차년도와 2차년도 연구를 수행을 했고요. 사실 1차년도, 2차년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분들이 12개월
그래서 2년을 꼬박 연구를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아닙니다. 저희가 1차 연도는 9개월, 2차 연도도 9개월 연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성과 교류의 지금 측면에서 생각하면 2차 연도도 7개월 연구하고 지금 저희가 발표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지금 연구했던 내용들 쭉 말씀을 드리면 아마도 뒤에 지금 실증팀에 대해서도 아마 계시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아니 이 짧은 기간 동안에 또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런 거를 다 해냈지라고 사실은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 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1차 년도에 저희가 국내 확산 환경조사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일단은 국내 공유의사 결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수행의 현황이라든지 법이라든지 제도 거버넌스 또 규범에 대한 문헌고찰 자료조사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을 시행 계획을 했었고요.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뭐 해외에 있다고 해서 뭐 우리보다 항상 뭐 선도적이다 이런 의미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보다 먼저 자신들의 의료 문화와 의료 환경에서 고민을 한 그런 분들의 어떤 인사이트가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해외 주요 기관이라든지 또 기구라든지 또 연구자들을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현장 조사하고 현지 전문가 인터뷰 자료 분석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표준 평가 도구 평가 지침 개발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로 어떤 평가 도구가 있는지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문헌 고찰과 자료 조사를 했었고요. 사실은 자료 조사를 통해서 확인한 것은 공유의사 결정 그 자체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 도구는 뭐 자료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한 17개에서 한 22개 정도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평가 도구가 있다고 하는 어떤 이해하에서 저희들은 기존 평가 도구 중에서 어떤 거를 그럼 우리한테 적합한 것으로 선정할지에 대한 어떤 발굴과 평가를 이 개발 과정에서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임상연구 데이터 관리 표준은 결국 관리 표준이라는 건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할까에 대한 표준 운영 지침과 해설서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임상연구를 해보신 분들은 뭐 충분히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알 텐데 그걸 위해서 필요한 문헌고찰 자료조사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는 의료정보 체계 분석과 평가를 함께 수행할 계획이었고요. 그리고 데이터 관리 표준 개발 수요조사라든지 또 마이헬스와의 연동 방안을 함께 검토하는 그런 계획을 1차 연도에는 세웠었습니다. 그리고 2차 연도로 넘어가면 국내외 확산 환경조사에서는 좀 더 심화해서 단순히 문헌조사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공유의사 결정 관련된 주요 당사자인 환자, 가족, 의료인 그리고 의료 취약 집단을 대상으로 경험 연구를 기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대상으로 인터뷰 연구, 의료인 대상으로 민소각적 연구, 의료 취약 집단 대상으로 포토보이스 연구와 같은 것은 어떤 다측면적이고 다각적인 연구를 통해서 실제 의료 현장에 가장 중요한 당사자들이 어떻게 지금 의료의 중요한 어떤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이제 확인하고자 했고요. 그리고 이런 연구 결과가 모아지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양적인 연구인 온라인 서베이를 기획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평가 도구와 평가 지침 개발에 있어서는 저희도 이제 선정한 평가 도구가 몇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평가 도구에 대해서 검증 과정과 파일럿 테스트를 기획을 했었고요. 또 거기에 맞는 평가 지침 개발을 위한 여러 가지 기초 자료 조사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임상연구 데이터 관리 표준 설계를 위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표준 운영 지침 개발에 프레임워크를 짜고 해설서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한국형 공유의사 표준 모형 개발이 이제 과업을 하나 추가가 돼 있는데 1차 연도는 이 내용이 없는데요. 왜 그러냐면 저희들 이제 기반 연구 입장에서는 표준 묘형이라고 하는 건 1단계가 마무리되고 2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결국 실증 연구팀은 전부 임상 연구로 진입을 하시거든요. 그럼 진입을 하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각 질환이나 임상 상태별로 어느 정도는 모형이나 평가 도구 그리고 환자 지원 도구 심지어는 의료인 환자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셨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를 수집을 해서 저희 표준 모형을 개발하는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이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뭐 그냥 모은다고 해서 일이 다 되는 건 아니고 모아서 이걸 어떻게 분석해 가지고 표준 모형화할 거냐 하는 어떤 프레임워크를 짜는 것으로 2차 연도는 기획을 했었습니다. 이게 저희 추진 체계가 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이 연구를 수행할 때 백본으로 삼았던 것은 학회입니다. 대한의료커뮤니케이션 학회를 중심으로 다학제 연구팀을 구성을 했고 일단 팀 자체는 그게 세 팀으로 형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인식 조사팀과 모형평가도구 개발팀, 확산제도화 준비팀 각각이 환경인식 조사에 필요한 뭐 사회학적인, 인류학적인, 법학적인, 인문학적인 그런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연구자들을 모셨고요.
모형평가도구 개발팀이나 확산제도화 준비팀에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걸맞는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을 모셨고, 그리고 저희 또 추진 체계의 특징이라고 하면 상시 자문이 가능한 국내 자문진을 구성해서 환경인식과 확산제도화 준비팀에 어려운 점이 있을 때 상시로 자문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연구는 말씀드린 대로 1단계는 1차년도, 2차년도, 2단계는 3차년도, 4차년도로 구성이 돼서 결국 전체적인 추진 체계가 대한민국에서 한국형 공유의사결정 모형 제도 도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확산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을 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 1단계 연구개발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1단계 연구개발 성과의 연구 성과는 아마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사실은 제가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하면서 느꼈는데요. 사실은 국내의 그 확산 환경조사에 한 4꼭지 정도의 어떤 연구 성과가 있었고, 평가도구와 평가지침 개발이 한 3꼭지, 데이터 관리 표준 설계 한 3꼭지, 그리고 표준 모형과 가이드라인 개발 준비를 위해서 한 3꼭지 정도가 저희들 연구 성과로 나왔는데요. 사실은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2개를 말씀드리면 너무 적고 또 4개를 말씀드리면 너무 많고, 한국인은 이유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3개를 좋아하는데, 저도 이제 3개를 맞춰가지고 쭉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 하나하나의 내용이 참 정말 만만치 않은 내용이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국내 공유의사결정 수행 현황, 법제도, 거버넌스 등에 대한 문헌고찰 자료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공유의사결정 관련해서 체계적 문헌고찰을 설계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 그럼 그동안 공유의사결정 관련해서 연구가 상당히 되었을 텐데 그 연구가 어떤 범위로 이루어졌는지 주제범위 문헌고찰을 설계했고요. 그리고 국내 공유의사결정에 특히나 수행에 있어서 분명히 효과가 있을 텐데 그 효과에 대해서는 체계적 문헌고찰을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보다 선행해서 연구를 수행했던 학술단체나 연구기관, 연구자가 어떻게 되고 그들과 어떤 식으로 연구협력 네트워크를 맺을 수 있는지를 이제 추진을 했었는데요. 일단 국내 공유의사결정 수행 현황, 법제도, 거버넌스 등에 대해서는 국내 환경조사뿐만 아니라 국외 현황 제도조사, 그리고 그걸 통해서 문제점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은 항상 출발점을 뭔가 국외를 찾는다 그러면 주로 북미를 가지 않습니까? 대부분 미국이죠. 미국이 어떻게 하고 있나 그렇게 이제 방문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을 방문하게 되는데, 특이한 거는 공유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게 잘 아시겠습니다만 미국은 민간 중심으로 사실은 이루어지고 페데럴, 즉 전 국가 차원에서 뭔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국인들이, 특히 의료계에 있는 인사들은 더 그렇습니다만 상당히 좀 저항감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사실은 중요 기관에서는 공유의사결정을 잘 하고 있습니다만 국가 차원에서 뭔가 제도화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획기적인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2010년도에 흔히 말하는 오바마 케어입니다. 오바마 케어를 통해 가지고 그 Affordable Care Act라고 하는 그 법령 안에 들어가 있는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은 특히나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 병원에서 진료를 행할 때는 반드시 공유의사결정을 고려해야 된다. 심지어는 공유의사결정을 수행해야 된다. 특히나 보건병원 중심으로는 그런 조항을 넣어가지고 사실은 미국에 있는 기관들에서 공유의사결정에 대한 그 뭐라 그럴까요? 상당한 그 인식의 수준이나 얼러트니스가 상당히 높았다고 하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 다음 기관으로 이제 국가로는 영국, 독일, 네덜란드가 있었는데 저희가 조사하고 평가한 바로는 아마 이 세 국가 중에서는 이 세 국가는 공유의사결정을 국가 단위에서 상당히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만 아마도 독일이 모형 개발이나 제도화 측면에서 상당히 발달되어 있는 그런 형태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공유의사결정에 대한 어떤 제대로 된 확산 환경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적절하게 에비던스를 제너레이션 해야 되고 거기에 걸맞는 주제범위 문헌고찰과 체계적 문헌고찰을 수행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공유의사결정 관련 주요 연구자들과 주요 기관 그리고 주요 단체를 확인을 했고 공유의사결정이라고 하는 단일 주제에 대해서 국제학술단체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학술단체와 연결을 해서 그리고 그 학술단체에서 특히나 아시아 태평양 연구 네트워크를 형성하기를 대단히 원했기 때문에 이들과 교류하고 협력하면서 SDM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니시티브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지 성과 교류에 1차년도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2차년도에 있을 공유의사결정 관련 주요 당사자에 대한 경험 설계를 위해서 저희는 사회학적, 인류학적 그런 팀을 모셔서 그분들의 어떤 질적 연구나 포토보이스 연구 설계를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조금 물론
동일한 사회과학이긴 합니다만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런 연구팀을 모시게 된 이유는 이들이 바라보고 있는 시각의 차이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학적 질적 연구는 기본적으로 사회 생태학적 모형에 따라서, 즉 기본적으로 인디비주얼 레벨과 인터퍼스널 레벨, 호스피탈 레벨, 소사이티 레벨을 구분한 다음에 그 각각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사회학자들은 상당히 관심이 많았고, 그렇다면 이 부분을 저희는 확인을 해서 우리의 의료 현장과 의료 문화를 확인하고자 했고요. 인류학적 모형은 기본적으로 이 의료의 환경 자체를 마치 낯선 환경으로 이해하고, 그래서 그 낯선 환경에 인류학자가 참여를 해서 어떤 일이 실제 벌어지고 있는지를 마치 민속학적으로 파악하는 그런 연구 방법론을 택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두 가지 연구 설계를 통해서 경험적인 어떤 연구, 그리고 주요 당사자가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표준 평가 도구와 평가 지침 개발을 위해서는 저한테 지금 주어진 시간이 그죠? 네. 제가 이렇습니다. 이거 지금 학교 강의할 때도 앞에 이상한 소리 계속 하다가 마지막 가서 슬라이드를 막 누르는 이런 행태를 계속 반복적으로 보이는데, 시간이 지금 한 얼마 정도 남았을까요? 제가 지금 킵 트랙을 못하. 제가 마치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그거 말씀 주시면 제가 거기 맞추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입니다. 11시 10분. 알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제가 앞에가 빨리 진행돼 있어서. 예, 감사합니다. 네네. 한 30분 정도 시간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표준 평가 도구와 평가 지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거기에 적절한 자료 조사와 체계적 문헌 고찰 설계가 필요했고요.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유의사 결정 그 자체를 평가하는 평가 도구의 현황을 파악을 하고,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의사결정 관련 평가 도구도 파악을 했으며, 그리고 최근에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환자 성과, 즉 환자가 보고하거나 또는 환자로부터의 경험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성과를 기반으로 한 평가 도구도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체계적인 자료 조사 문헌 고찰을 기반으로 한국형 공유의사결정 평가 도구 개발을 위한 표준 준거 평가 도구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매핑 SDM이라는 건데,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확인한 공유의사결정과 관련된 평가 도구의 개발 현황과 각각의 도구, 그리고 그 도구가 뭘 평가하는지에 대한, 그리고 대상자는 누구고 항목은 어떤 거에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유의사결정 그 자체를 평가하는 도구는 한 17개에서 22개 정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도구를 크게 지금 여기는 어떤 식으로 지금 구분이 되어 있냐면, 일단 의사결정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실제로 공유의사결정을 하게 되고 의사결정을 내리기 전 단계에서 혹시 이분이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평가하는 그런 도구, 그리고 실제 과정과 질에 초점을 맞춘 도구, 그리고 이후에 효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만족도라든지 그런 거를 평가하는 도구로 지금 나눠져 있는데요. 뭐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만, 막 크게 보시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공유의사결정이라는 건 결국 의료 커뮤니케이션이고, 의료 커뮤니케이션은 결국 두 가지 측면으로 이루어진다. 정보의 교환과 관계 형성입니다. 정보의 교환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지표가 필요하고, 객관적인 지표에서 중요한 지표는 환자나 의사 자신이 보고하는 것보다는 뭔가 제3의 관찰자가 있어서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 우수하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관계 형성도 공유의사결정에서 매우 중요한데, 그럼 관계 형성은 어떤 방식으로 확인하냐? 그거는 그 사람의 행태에서 드러나는 게 아니고 결국 그 사람의 내적인 어떤 인식과 이해 변화이기 때문에 그건 주관적인 보고를 할 수밖에 없고, 대부분 의료인보다는 환자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환자의 자기보고 도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상당수가 환자를 중심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 주관적인 어떤 그 요소를 확인하는 그런 도구가 기개발이 많이 되어 있다는 현황을 저희가 파악을 했고, 그렇다면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준거평가 도구는 주관적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측면을 함께 다 아우를 수 있고, 그리고 주관적인 부분은 단순히 환자뿐만 아니라 의사도 아주 중요한 대상자이기 때문에 이들을 함께 보섭해낼 수 있는 환자, 의사, 그리고 평가자를 함께 평가하는 평가 도구가 있느냐 확인했더니 그런 도구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매핑 SDM이라는 도구였고요. 그리고 이 매핑 SDM이라는 도구가 또 가지고 있는 가장 또 중요한 지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도구 개발이 모형 개발과 연동이 돼 있습니다. 이 도구를 개발한 게 그냥 도구를 그 자체적으로 그냥 어떤 모형이든지 간에 다 범용으로 적용이 되도록 개발을 한 거는 맞습니다만, 이 모형이 생각을 하고, 이 평가 도구가 생각을 하고 있는 모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형과 이게 어떻게 연동되는지를 파악을 하면 평가 도구만을 가지고 저희가 연구를 합니다만 평가 도구의 이해를 통해 가지고 모형이 어떤 모양이 되는지가 또 될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어떤 표준 중거 평가 도구로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매핑 SDM에 대한 타당화 준비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걸 개발한 독일의 연구자를 직접 연결하고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이제 번역과 사이코메트리 이밸류에이션을 위한 준비 단계를 거쳤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임상연구 데이터 관리 표준 설계인데요.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임상연구에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고 심지어는 뭐 관리한다는 게 단순히 그냥 수집하고 뭐 처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걸 누구에게 이전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최종적으로는 그 데이터를 폐기해야 될 거고요. 그렇다면 이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관련된 국내 법제도 거버넌스 지침 등에 대한 문헌고찰 자료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그때 사용한 문헌들이 뭐 이와 같은 문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문헌이 있고 또 국내에서도 상당히 많은 의료 데이터에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해서 저희들은 저희들의 임상 데이터 관리 표준을 설계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관리 표준 설계를 위한 의료정보학적 연구로 의료정보학적 문헌고찰 자료조사 그리고 의료정보 체계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그런 작업을 수행했고요. 그리고 데이터 관리 표준 설계하기 위한 수요조사를 함께 이뤄냈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2차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년도에 저희가 설계하거나 수행했던 걸 이어받아서 2차년도에 뭐 동일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좀 더 이제 발전된 형태가 될 텐데요. 예를 들어서 공유의사결정 수행 현황과 법제도에 있어서는 국내 여러 가지 관련 보건의료 법률이라든지 제도에 관련돼서 조사하고 분석 작업을 했고요. 특히나 이 제도에 있어서 중요한 또 측면이 제공자, 즉 의료인의 측면도 있습니다만 환자의 측면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저희가 파악을 했고 이게 무슨 말씀인고 하니 그 공유의사결정이 잘 안착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의료인만 잘 교육이 되거나 의료인만 인게이지가 돼서는 안 되고 환자도 잘 교육이 되고 환자도 인게이지가 돼야 되는데 환자를 교육하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Ask 3 question이나 Ask 5 question이라고 하는 그런 정책적인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식도 저희가 확인을 하고 이 방식이 단순히 뭐 북미나 유럽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이웃 나라인 뭐 대만이나 이런 데서도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는 현황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유의사결정 관련된 체계적 문헌고찰 그리고 그 주재범위 고찰은 마무리를 2차년도에 했고요. 지금 논문을 준비하고 서미션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의사결정 관련 해외 연구자를 확인을 하고 그중에서도 공유의사결정에 관련된 중요한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 또 국가 단위로 공유의사결정을 제대로 모형 개발하고 제도화로 이어지고 있는 두 국가를 확인을 했고요. 그게 독일과 덴마크라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해서 그래서 그 연구자들을 7월에 있는 올해 7월에 있었습니다. 요 아래 그림입니다만 국제 공유의사결정 결정 학회 학술대에 참여해서 이분들과 교류를 하고 이분들을 초청해서 올해 10월 말에 국내에서 공유의사 공동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대한 커뮤니케이션 학회만 중심이 돼서 한 게 아니고요. 저희는 이 과정을 통해서 저희 임상학회들도 인게이지를 반드시 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해서 대한중환자의학회와 대한암환호 지지연구회 즉 종양내과의사회와 함께 공동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두 번째로 경험연구 수행에 있어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연구한 결과 너무 많은데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이 제한된 시간에 특히나 의료 취약계층자들이 어떤 공유의사결정 내지는 심지어 본인이 의료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의 촉진이나 방해 요인이 뭔지를 확인하는 포토보이스 연구의 결과물입니다.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그게 노인이 됐든 장애인이 됐든 수급자가 됐든 이주민이 됐든 상당히 긴 대기 시간 그리고 짧은 진료 시간 그리고 의사의 좀 모호하고 불충분한 정보 제공을 두드러지게 장애 요인으로 호소를 했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뭐 국제적인 현상입니다. 우리만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우리한테 특별한 어떤 부분이 분명히 연구를 통해서 확인이 돼서 그까지 정리를 해서 저희는 한국형 모형과 평가도구 개발에 감안할 예정입니다. 이런 경험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일반인과 의료인 대상 양적 연구를 설계했고요. 이제 곧 설문조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평가도구와 평가 지침 개발에 있어서는 그 체계적 문헌고찰을 마무리를 했고요. 공유의사결정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 가지 체계적 문헌고찰이 존재합니다만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기개발된 평가 도구는 주로 주관성을 평가하는 요소가 많았기 때문에 저희 팀에서는 객관성이 즉 관찰자가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헌고찰, 체계적 문헌고찰을 수행했고요. 이것도 마무리 단계에 있고 지금 논문을 작성해서 서미션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판 매핑 SDM을 개발하기 위한 타당화 작업을 했고요. 그래서 전문의 6명과 외래 환자 288명을 대상으로 타당화의 실질적인 연구를 수행을 하고 신뢰도 검증하고 수렴 타당도를 검증해서 이것도 지금 연구 결과를 정리 중에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매핑 SDM은 환자, 의료인 그리고 객관적인 평가자가 함께 들어가 있는데 평가자에 대한 타당화 작업은 2단계에 마무리할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상 연구 데이터 관리 표준 설계는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자료 조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임상 데이터 관리 표준 운영 지침은 저희가 설계 단계는 다 마무리를 했고요. 근데 설계를 끝내고 난 다음에 저희가 확인한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대한민국 법제도가 공효사결정과 딱 부합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동의 관련된 법제도는 기본적으로 의사결정의 주체는 환자로 적시를 하고 있고 의사에게는 설명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효사결정은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결국 정보의 제공과 관계 형성 그리고 마지막에 의사결정에 이르는 과정을 협력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에 간 지금 법체제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지금 저희는 임상연구 데이터 관리 표준에 포함시킬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의료정보학적인 차원에서는 결국 표준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표준화의 방식으로 두 가지 어떤 루트를 통해 가지고 의료정보학적 연구를 수행을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공효사결정 평가 도구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주로 객관성을 담보하는 평가 도구를 중심으로 해서 그 평가 도구 안에 평가 지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표들이 어찌 보면 저희들은 표준화할 수 있는 데이터의 하나의 중요한 아이템이라고 확인을 해서 그걸 지식기반 온톨로지로 전환을 해서 준비를 해놨고요. 그리고 실제 환자의사 대화가 현재 그 미국의 보건병원의 연구센터에 상당한 양이 지금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건 저희가 연구 단계에서 수행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결국 대한민국의 실제 환자의사 대화를 수집을 해가지고 이거는 거대 언어 모듈을 통해 가지고 마쿨이라고 하는 중요한 저자가 제시한 SDM의 핵심적인 9개 엘리먼트를 얼마만큼 구현하고 있는지를 평가를 해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이 결과는 나중에 이게 추후 이제 2단계에서 완성이 되면 어떤 그 연구에 함의가 있냐면 결국 워크플로우를 제대로 거치게 되면 그리고 최종 단계에서 파이어라고 하는 정보 체계로 전환이 되면 환자가 손쉽게 자신의 핸드폰을 통해서 이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를 통하게 되면 결국 AI가 공효사결정을 어시스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체계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표준 설계를 좀 뛰어넘는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표준 모형 개발을 위해서는 저희가 확인하기로는 결국 9가지 요소가 아주 핵심적인 요소다. 모형 개발에 있어서 이 9가지 요소를 놓칠 수가 없다는 거고요. 그러나 이 9가지 요소가 전부 반영이 된 모형이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는 단일하게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이 식스 스텝이라고 하는 독일의 연구진들이 개발한 형태고요. 그리고 이 독일의 연구진과 협력을 하고 있는 또 덴마크 팀은 본인들 나름대로 또 포톡 모델이라고 하는 것을 개발해가지고 본인들의 어떤 모형 개발에 핵심으로 지금 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모형이라고 하는 거는 공효사결정이 뭐냐? 공효사결정에서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하면 가치를 생산해낼 수가 있느냐. 그런 가치를 생산하기 위한 공효사결정의 핵심적 요소가 뭐냐. 어떤 여건이 마련돼야 되느냐를 아울러서 보여주는 어떤 이론적 틀이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과정을 거친다에 그치지 않고 어떤 부분이 서포트가 되어야 이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와 관련된 어떤 연동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즉 모형 개발은 단순히 그냥 절차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독일 모형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정착의 어떤 컴프레hen시브한 전략을 가지고 있었고 덴마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두 가지 모형을 적절하게 잘 분석해서 결국에는 한국형 표준 평가 모형 개발과 평가 도구 개발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향후 연구 개발 계획 및 성과 활용 방안이 되겠습니다. 이건 제가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그 연구 성과들을 잘 정리를 해서 2단계에서는 특히 3차 년도에서는 한국형 공효사결정 표준 모형의 초안을 개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아울러서 공효사결정이라고 하는 이 모형이 제대로 사용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함께 개발할 예정입니다. 이 가이드라인 안에는 단순히 이 절차나 이 방법을 어떻게 잘 수행하느냐에 그치지 않고 말씀드린 대로 평가 도구는 어떻게 활용하고 환자 지원 도구는 어떻게 개발해야 되며
환자나 의료인을 어떻게 교육해야 될지 교육 프로그램이 함께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4천년도에는 결국 이게 제도화로 이어져야 되는데 제도화에 이어지기 위한 여러 가지 근거 마련을 위해서 경험연구, 사회적 영향평가, 정책연구 등을 지금 수행할 예정이고요. 특히나 공유의사결정 확산 및 제도화 근거 마련을 위해서는 공유의사결정 적용에 그리고 제도화의 파급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가치 방법을 개발하고 적정 보상 체계를 설계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공유의사결정 제도 타당성의 근거 마련을 위해서 공유의사결정의 경제성 평가 그리고 공적 급여와의 연계 방안 설계 그리고 건강보험 적용 시범 모델 설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기반 연구를 하게 되면 어떤 기대 효과가 있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학술적인 측면이나 실천적인 측면이나 사회적인 측면이나 법제도 측면이나.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뭐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결국 실천적인 측면, 결국 환자의 가치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우리는 찾아왔었는데 그걸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우리는 다 함께 구축하고 한번 실현해 보자고 하는, 즉 환자의 자율성과 선호를 존중하고 환자의 의견과 가치가 실현이 될 수 있는 그런 환자 중심 의료 그리고 그거에 기반한 의료문화 구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게 우리 기반 연구의 핵심적인 가치자 프레임워크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뭐 질문 사항이나 코멘트가 있으시면 시간이 조금 제가 남은 것 같아서. 마지막에. 네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유상호 교수님 발표 감사합니다. 좀 방대한 연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질의사항은 아까 제가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QR 또는 앞에 그리고 질의지가 있을 겁니다. 질의지에 써주셔도 저희가 QR에 반영해서 이따가 Q&A 시간에 같이 공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로 치매와 조현병의 공유의사결정에 대한 주제로 두 번째 발표를 맡아주실 조선대학교 서은현 교수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조선대학교 서은현입니다. 저희 팀은 그 정신과 환자의 특성에 맞는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이 정신질환자의 자기 결정권하고 치료의 필요성 간의 균형을 맞추면서 그 합리적인 치료 결정에 이르고자 했습니다. 사실 이 자기 결정권은 당연한 이야기인데도 실제 이제 정신과 현장에서 그 살펴볼 때 결정 능력, 그러니까 정신과 질환의 특성상 일부 이제 결정 능력에 저하가 올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대부분은 이제 정신과적인 증상에 기반을 해서 결정 능력을 이제 추정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환자의 결정 능력에 대해서 치료에 대해서 당사자의 의견을 묻고 그 타당성을 확인하는 이제 구조화된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실제 이제 결정 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을 하는 게 이제 일단 그 현재 정신과에서 공유의사 결정 모델을 마련하는 이제 첫 번째 단계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의 이제 연구 목표는 의사는 환자의 눈높이로 의료 정보를 이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는 자신의 결정 능력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이제 평가를 받고, 또 그 환자 중심의 가치나 치료에 대한 선호도, 그리고 치료 경험에 대한 피드백을 어떤 구조화된 방식으로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이제 정신과에서도 의사와 환자의 공유 의사 결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돕고자 했습니다. 1차년도에는 이런 결정 지원 도구의 컨텐츠를 확장하는 게 주요 목표였고요. 2차년도에는 이 확정된 컨텐츠에 따라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함으로써 공유의사 결정 모델을 구축하는 게 2차년도의 목적이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조선대랑 강원대, 서울대, 그리고 순천향대, 한림대가 함께
그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주요 흐름은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앞선 유상훈 선생님 팀에서도 많이 했듯이 저희도 이제 문헌 고찰과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이게 한국형 모델로 성공하려면 필요한 어떤 요소들을 확인하는데 주의를 기울였고요.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의사결정 지원 도구를 개발을 수행을 하고 또 그리고 SDM의 프로토콜을 개발하고자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현재 정신과에서 국내 이제 정신과 진료 현장에서 이 공유 의사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고 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설문지를 개발을 해서 의료진에 대한 SDM 인식 및 실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설문지의 내용은 크게 이제 세 가지 이 섹션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일반적인 공유의사 결정에 대한 하고 이제 정신과적 응급 증상과 이제 난치성 정신질환에 대한 공유의사 결정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전 의료 지시서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총 26문항이고 대부분은 5점 척도인데 일부 문항은 이제 복수 응답이 가능한 선택형 질문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대한 신경정신의학회 회원들 중에서 이제 전문의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이메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고요. 최종 모집된 데이터는 251명이었습니다. 이 설문의 이제 일부는 이렇게 생겼고요. 그 대부분은 40대 이하가 주류를 이루는 응답률을 보였고요. 대체로 개원이와 봉직이 교수에 해당하는 비중이 좀 높은 이제 설문조사라는 거. 기본적인 이제 결과를 말씀드리면 우선은 절반 정도가 이 SDM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응답을 했고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이제 SDM이 정신과에서도 필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응답자의 절반 정도가 난치성 정신질환자인 경우에도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하지만 이제 응급 상황에서는 절반 정도는 이제 응급 상황에서의 SDM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응답을 보냈습니다. 이 중에 이제 20% 정도가 응급 상황에서도 SDM 프로세스가 필요하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행의 이제 그 응급 상황에서의 이제 현행 제도 있잖아요. 그래서 비자의 입원을 한다거나 응급 입원을 한다거나 이것에 대해서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생각을 하냐고 물어봤을 때 60% 정도는 응급 상황 시에 현행 정책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인식하고 있었고요. 15% 정도는 이 상황에서도 이렇게 비자의 입원이나 이런 것들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환자의 의견과 보호자의 의견이 대립될 때 환자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존중해야 된다고 물어봤을 때 15% 정도만 환자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존중을 하고 대부분은 보호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SDM이 치료 결과에 영향이 크다고 인식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많은 경우는 이 의사결정 능력 평가가 정신과에서 필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그 환자의 의사결정을 촉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냐고 물어봤을 때 제가 받아들이는 건 좀 아이러니했는데요. 가장 많은 답변이 대리인을 지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리인을 지정하는 게 환자를 의사결정 과정에 이제 정신과 이제 특성이겠지만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가장 많이 꼽은 노력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난치성 전신질환자의 경우에 이제 치료 목표를 어디에 두는 게 바람직하냐고 물어봤을 때 가장 많은 게 환자의 안전, 그 다음이 타인의 안전, 그 다음 사회 문제 최소화로 나타났고요. 이제 정신과에서 이렇게 그 SDM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느낀다고 한다면 그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을 때 가장 많은 게 진료 시간의 부족, 그리고 이제 의사 결정에 대한 법적 책임, 그리고 수가 문제 순서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SDM을 실제로 하고 있다고 하면 그 이유에 대해 물어봤을 때 SDM을 했을 경우 약물 순응도가 높아지고 또 환자의 만족감 그리고 의사 환자 관계가 호전된다는 등의 이제 보고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사전 의료 지시서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을 때 절반 정도는 일반적인 사전 의료 지시서는 알고 있었지만 대부분이 정신건강 사전 의료 지시서는 이제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절반 정도도 정신건강 사전 의료 지시서가 필요하고 그 사전에 지정하는 그 어떤 도면에서 가장 필요하냐고 했을 때 대리인을 사전에 지정해 놓는 게 이제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그 절반 정도가 SDM에서 잘 모르고 진료 적용할 때 어려움을 느끼긴 하지만 대부분은 SDM과 결정력 평가가 필요하고 이게 치료 결과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인식을 하고 있었고요. 자기 결정권을 존중을 하고 있고 필요하긴 하지만 응급 상황에서는 그 SDM 필요성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인 반응이었고요. 응급 상황에서 비자의 결정이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보지는 않고 있었고 환자 보호자의 의견이 갈등 시에는 보호자 의견을 대체적으로 수용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전 의료 지시서에 대해서 정신건강 사전 의료 지시서에 대해서 대부분 잘 모르지만 필요하다고 인식은 하고 있었고 보호자나 대리인을 사전 지정하는 게 가장 필요하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현재 우리 그 국내 정신과에서 전문의들의 인식 조사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의사결정 지원 도구 개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크게 이제 3가지 부분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환자 눈높이에서 질병이나 아니면 이제 이 사전 정신의료 의향서나 그리고 이제 우리 여기 그 정신과 환자분들 중에서는 이제 후견인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성명 후견인 제도에 대한 이런 설명 책자들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정신과 현장에서도 사실은 이제 환자 중심 가치 그리고 환자 본인의 이제 선호도를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저희가 이제 개발하기 위해서 프리즈마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실제 정신과 환자를 대상으로 선호도 평가를 정량적으로 한 것들을 중심으로 문헌 고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31개의 문헌 연구를 살펴봤을 때 크게 이제 정신과 환자에 대한 선호도 평가는 크게 5가지 카테고리로 나뉘는데요. 이게 밸류 앤 프레퍼런스가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선호도 평가 스케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게 너무 광범위한 범위에서 환자의 가치를 물어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질문지가 길고 이제 그러합니다. 그리고 2번째는 이제 자율성에 대한 선호도 척도이고요. 세 번째는 그 치료 목적에 대해서 환자의 선호도를 물어보는 어떤 그런 연구였고, 그 다음은 이제 DCE가 Discrete Choice Experiment라 그래서 어떤 가상 시나리오로 치료에 대한 상황을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선호도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인지기능 저하가 있거나 그런 대상군에게 적합한 선호도 평가 방식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드밴스드 케어 플래닝과 관련한 이제 크게 이제 5가지의 범주로 정신과에서 선호도 평가 연구가 이루어져 있었고요. 저희는 이제 실제 정신과 현장에서 가급적이면 적용이 가능하고 또 이 5 카테고리 모두 사실상 정신과에서 피저블하다고 연구 결과로 보고되고 있고 그 척도의 안정성이나 밸리디티도 다 확보가 되어 있는 척도들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저희는 이제 그 자율성 API 이 척도하고
치료에 대한 목적에 대한 선호도, 그리고 어드밴스 케어 플래닝에 대한 선호도, 이 중에서도 이제 다들 원하시는 대리인 지정에 대한 선호도 문항만 간단하게 넣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치료 목적에 대한 선호도 연구를 보면 의사들은 대부분이 증상을 경감하는 것이 치료 목적이라고 체크를 하는 반면에 이 환자들은 자신의 독립성, 그리고 일상생활에서의 제대로 된 기능, 사회적 활동, 이런 그러니까 전반적인 삶의 질에 관련된 것을 치료의 첫 번째 목적으로 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환자의 선호도를 파악하는 게 기본이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 세 가지를 포함을 시켜서 선호도 평가 도구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인 이 자율성 선호도 평가는 그 치료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이제 그 아주 좀 넓게 선호도를 물어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정보 추구도 의료적인 정보에 대한 추구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치료 목적에 대한 선호도는 이렇게 목적이 있으면 이렇게 레이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 의료 계획에서는 사실 매우 길게 있지만 이 그 사전 의료 계획을 하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한다고 했을 때 대리인을 누구로 지정하고 싶은지 여기에 대해서 묻는 척도로 개발을 했고요. 이것은 지난 여름에 학회에서 이거는 이제 그 리뷰한 결과에 대해서 알츠하이머 학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선호도는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그 의사결정 능력을 평가하는 게 이제 정신과 환자에서는 중요하게 작용을 할 수 있겠는데요. 타당하게 의사결정을 한다고 하면 사실은 자신에게 주어지는 그 치료 정보를 제대로 이해를 하고, 그리고 나의 질병과 관련해서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그리고 지금 이 치료법을 선택을 했을 때 내 일상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흔히 말하는 장단점, 그 부작용 이런 거죠. 그리고 아니면 다른 것을 선택했을 때 비교해서 논리적으로 추론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내가 의사표현을 명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도메인에 대해서 정량화할 수 있는 이제 그 도구를 사용을 해서 의사결정 능력을 평가를 했고요. 이를 위해서 치료에 대한 결정 능력 평가 도구, 그리고 후견제에 대한 결정력 평가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본인의 질환에 대해서 의사가 설명을 하고, 또 이제 그 치료법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하면, 이제 그 설명을 듣고 이해, 인정, 추론, 표현, 이 네 가지 도메인에 대해서 이 환자의 결정 능력을 반구조화된 인터뷰 방식으로 평가를 합니다. 정량화를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이제 비디오 레코딩을 해서 QC 미팅을 통해서 추후에 더 보완을 하는 것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데이터가 통계적인 분석을 할 만큼 모이진 않았지만, 현재 이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현재 이제 그 조현병이나 디멘시아나 병의 정도가 경도 단계에 있는, 경미한 단계에 있는 이제 그 대상자들이란 걸 감안을 했을 때, 실제로 이제 저희가 네 가지 도메인에서 정량화한 스코어는 사실 노멀 컨트롤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 이해 부분에서 점수가 조금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오는데, 사실 이걸 이제 에이지랑 에듀케이션을 컨트롤하면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왔고요. 이제 척도의 이제 내적 일치도는 이제 0.85으로 높게 나왔고, 인터레이터와 그리고 6주 정도 간격으로 테스트 리테스트를 했을 때 ICC가 0.9 이상으로 높게 나와서, 이제 도구 자체의 안정성, 신뢰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이고요. 사실은 이걸 밸리디티라고 붙이기에는 조금 이제 개념적으로는 상충하지만, 일반적인 이제 통계를 하기 위해서 밸리디티로 붙였을 때, 조현병의 경우에 이제 정신과적인 증상의 수가 많거나, 그리고
병식이 없거나 그리고 이제 그 전반적인 기능이 좋지 않거나 할수록 이 결정 능력에 해당하는 이 도메인의 스코어가 더 낮아지는 것으로 리니어한 관계에서는 이게 지금 근데 샘플이 12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제 그렇게 분석 결과가 나왔고요. 치매인 경우는 인지 기능하고 이제 그 네거티브한 어떤 결정 능력과 네거티브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여기 이거를 이제 밸리디티라고 얘기하기가 상당히 이제 그 난감한 이유는 일반적인 의사들이 갖고 있는 편견을 확인해 주는 결과인 것 같아서 이제 일단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사실은 이 결과보다는 실제로 이제 노멀 컨트롤과 그다지 큰 차이가 없는 결정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결과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유사하게 성년 후견제에 대한 결정 능력 평가를 한 거고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이제 그 에이지 앤드 에듀케이션을 컨트롤하면 사실상은 차이는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도구도 기본적인 릴라이빌리티 그리고 밸리디티는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공유의사 결정 모델을 이제 정신과에서 이제 그 범용적으로가 아니라 정신과 저희 환자에게서 이제 효과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그 필요한 도구들을 이제 그 선정을 해봤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임상적인 호전도를 살펴보는 도구들 하고 또 하나는 이제 그 환자의 삶의 질 그리고 그 치료 동맥 그리고 치료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척도들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이 SDM의 레벨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뭐 저희가 맵핌이나 이런 게 어베일러블한 상태는 아니어서 SDM-Q9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환자에게 하는 스케일로 하는 효과 평가하는 도구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이런 그런 그 의사결정 지원 도구들을 사용을 해서 모델 프로토콜은 이제 개발 중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SDM 모델을 통해서 정신과에서도 실제로 그 SDM이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서은영 교수님 발표 감사합니다. 1부 세 번째 순서로 암 환자 가입력 보존 치료의 공유 의사결정에 관련해서 강석범 교수님 연구팀의 장지은 연구원님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암센터 암진료연구과에서 박사과정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장지은이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연구 책임자께서 다른 일정으로 참석이 불가하셔서 대리로 발표하게 된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 연구진은 그 젊은 가임기의 암 환자를 위한 가임력 보존 치료 공유 의사결정 모형을 개발하고 실증 적용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죄송한데 이 작동을 안 해서요. 네. 죄송합니다. 네,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암 치료의 발전으로 인해서 젊은 암 환자의 생존율이 비약적으로 증가를 했는데요. 생존율의 비약적 증가와 같은 긍정적인 그런 영향과 대조적으로 이제 암 치료로 인한 가입력 상실 그리고 그로 인한 삶의 질 저하 같은 그런 트레이드 오프 상황에 저희가 봉착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더욱이 가임기 암 환자의 가입력 보존에 대한 그런 중요성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가임기 암 환자의 가입력 보존
관련돼서 공유 의사결정이 왜 필요할까를 고민을 해보면 크게 한 2가지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제 가입력 보존 치료라는 것이 절대적이고 필수적인 의료가 아니고, 또 이제 가장 그 각 환자에게 적합한 그 치료를 결정함에 있어서 환자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선호나 아니면 임상적 상황, 그리고 뭐 사회과학적 특성 같은 부분들이 다 결정 요소로 작용할 수 있고, 또 이 외에도 이제 암 환자가 치료를 받고 있는 그 치료에 관여하는 의료진이나 의료기관의 그런 여건에 따라서 이런 부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공유 의사결정이 이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이제 인력이나 시간 부족 같은 여러 임상적인 상황의 그 문제로 인해서 이런 그 가입력 보존 관련된 공유 의사결정이 그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진은 젊은 암 환자가 본인에게 가장 이상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그 가입력 보존술과 관련된 의사결정 지원 모형을 개발하고 또 현장 적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듦으로써 암 환자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목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의 시작점은 다 모두 인식도 조사나 뭐 언매니드 조사로 시작하신 것처럼 저희도 그 의료 전문가, 그 다음에 암 환자, 그리고 일반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언매니드나 아니면은 가입력 보존술 의사결정에 관련된 가치를 조사하는 여러 그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가장 1차적으로는 의료 전문가 자문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료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과연 이제 암 환자가 이제 가입력 보존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될 때 이제 정확히 전달되어야 되는 정보가 뭘까? 그 다음에 고려되어야 하는 임상적 정보가 뭘까? 그리고 환자의 어떤 개인적 가치나 선호도가 어떤 것들이 고려되어야 할까를 먼저 조사를 했습니다. 이 조사와 동시에 그 기존의 선행 개발된 지원 도구 내에서 이제 제공되고 있는 컨텐츠 도메인을 확인을 해서요. 그 의사결정 지원 도구를 통해서 저희가 전달하고자 하는 컨텐츠 도메인을 1차 선정을 하였고요. 그 이후에 이제 가임기 여성 암 환자 소규모 저희 한 10명 정도 심층 면담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층 면담을 진행을 해서 과거 그 가입력 보존술 관련해서 의료 상담을 받았을 때 본인들이 제공받은 정보가 뭐가 있었는지, 또 어떤 점이 아쉬웠고 어떤 정보를 제공받기를 원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요. 그런 정보를 모두 종합을 해서 2차로 컨텐츠 도메인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차 컨텐츠 도메인 선정된 부분을 이제 충족할 수 있는 아이템을 연구 개발진이 개발을 했고요. 이걸 이제 전문가 자문, 그 다음에 델파이 과정을 통해서 아이템 선정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선정된 아이템 숫자가 좀 적지는 않아서 저희가 500여 명 정도 되는 일반 여성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진행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암으로 진단을 받았고 가입력 보존술을 결정해야 되는 상황을 가정했을 때 이제 어떤 정보를 제공받기 원하는지 뭐 이런 내용에 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조사를 통해서 그 컨텐츠 발리디티 인덱스가 0.8 이상인 아이템을 선정을 했고요. 최종 이제 선정은 2차 선정된 아이템과 더불어 이제 유관 전문가 자문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추가할 내용과 뭐 교정이 필요한 부분을 정리해서 총 14개 아이템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컨텐츠 목록이 저희가 그 지원 도구를 통해서 제공하고자 하는 정보의 어떤 큰 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가입력 보존술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암 치료에 있을 때 왜 가입력 저하 상실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만약에 이제 보존술을 시행하지 않았을 때 예상되는 결과가 무엇이고, 또 보존술을 받으려면 이제 어떤 충족 조건이 만족이 돼야 하는지, 그 다음에 시술 과정, 그 다음에 소요 시간, 그 다음에 보존술을 받았을 때 임신 성공률, 그 다음에 보존술을 받고 나서 이제 기대되는 어떤 영향과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부작용 발생률, 암 치료 지연이나 재발, 그리고 또 이제 의사결정 지원 도구에 대한 개념이 당연히 익숙치 않으실 거기 때문에 이제 해당 내용이랑 의료 비용과 관련된 내용, 또 미래 이제 암 환자의 출산 가족 계획과 같은 내용을 도구에 담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래 그 웹 버전으로 도구를 개발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요. 웹 버전 개발에 앞서서 그러니까 저희가 작성한 콘텐츠의 내용이 좀 타당한지 적절한지, 그다음에 사용성 및 수용성이 적합한지를 먼저 보려고 인쇄물 버전으로 먼저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발표 시간 제약상 이제 콘텐츠 개발에 대한 내용은 그 정보 내용, 근거 마련된 내용은 제외를 했는데요. 저희도 앞서 소개된 것처럼 문헌 고찰이나 근거가 없는 경우는 뭐 가이드라인, 그다음에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그 콘텐츠 내용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쇄물 버전을 먼저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 페이지에는 저희가 보존술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의사결정 지원 도구가 무엇인지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고요. 뒤쪽으로는 가입력, 보존술, 옵션들 각각에 대해서 이제 정보를 제공하는 페이지를 할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치료고 또 어떤 여성이 받을 수 있으며 또 아까 소개된 것처럼 임신 성공률은 얼마나 되는지, 그다음에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뭐 부작용, 그다음에 암 재발이나 뭐 치료의 지연과 같은 그런 부정적인 영향이 무엇이 있을지에 대한 정보를 담았고요. 이제 이 각 가입력 옵션에 대한 정보가 제공된 이후에는 가입력 보존술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주요 핵심 가치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이제 그런 가치에는 어떤 정보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자가 평가 페이지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이 핵심 가치 각각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평가해 볼 수 있는 페이지를 할애를 했고요. 뒤쪽을 보면은 이제 각 가입력 보존술 옵션들이 이 5개 핵심 가치를 얼마나 충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할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를 보면 나는 이러이러한 가치를 중요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옵션이 적합하겠다라는 부분을 좀 알아볼 수 있도록 페이지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옆 페이지에는 자가로 일단 물론 나중에 의사와 함께 그 본인의 그 의료에 대한 의사결정을 진행하겠지만 사전에 먼저 자가로 혼자 의사결정을 해보는 페이지, 그리고 본인의 선택이 얼마나 설텐티를 갖고 있는지 그 평가하는 그런 페이지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암 환자의 암 치료와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정보를 추가해왔고요. 그리고 또 그 심층 면담 결과 환자들의 요구가 있어서 가입력 보존술 거점병원 안내에 대한 인포메이션 정보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쇄물에 담겨져 있는 정보 기반으로 사용성 및 수용성 평가를 했는데요. 제가 좀 요거는 이제 10명의 가임기 그 여성 암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규모가 좀 소규모기는 한데요. 일단은 사용성 평가 지표를 보시면 이제 책자의 내용 구성이나 디자인, 그리고 뭐 시각적으로 어필이 되는지, 그다음에 여러 페이지를 내비게이션 하는 게 쉬웠는지, 혼자 사용하는 게 쉬웠는지 같은 사용성과 관련된 지표를 물어봤습니다. 대부분 80% 이상이 다 만족스럽다는 의견을 주시기는 했는데 이게 여러 페이지를 탐색하는 거나 시각적으로 어필링이 됐는가에 대해서는 60% 정도 수준이어서 개선이 조금 필요한 영역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컨텐츠의 양이나 그다음에 의사결정 지원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장소 및 시점에 대한 부분도 좀 환자분들께 여쭤봤었는데요. 일단은 안타깝게도 그 정보의 양이 많았다는 의견이 50% 정도 되어서 좀 컨텐츠의 양을 좀 축소해야 되겠다는 이제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암을 치료하는 병원과 또 종양 주치의 암 치료 계획을 상담하는 시점과 장소가 가장 이 도구를 사용하기 좋은 장소와 시점이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용성 평가 지표로는 이제 가입력 보존술 그 지원 도구 내에 정보가 충분히 담겼는지, 그 적절성은 어땠는지, 그리고 충분히 밸런스 있게 뭐 장단점을 소개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어려움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는지, 뭐 이런 부분을 여쭤봤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다 만족도가 나쁘지는 않았었는데요. 그러니까 정보가 충분히 밸런스 있게 제공됐다고 응답하시면서도 또 책자가 한 옵션에 대해서 다른 옵션을 조금 강조돼서 표현했다고 그 의견을 주신 분이 있어서 저희가 심층 면담에서 이런 부분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뒤쪽에 조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점 및 부작용에 대해서도 밸런스 있게 잘 이해하게 되었다고 하셨고, 이제 이 도구를 사용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도움이 될 것 같다, 다른 사람에게도 추천하고 싶다, 그리고 활용하겠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뭐 평가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담긴 내용이 조금 혼란스럽고 명확하지 않았는가를 묻는 항목이랑, 그 다음에 나중에 상담하고 선택할 때 도움이 되겠냐는 항목에 대해서는 한 60% 정도만 긍정적인 답변이 있어서 저희가 뒤에 내러티브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이런 좀 푸어한 에발루에이션이 된 이유를 조금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일단은 이제 정보가 많다는 의견이 있었고, 앞서 한 가지 옵션에 대해서 조금 다른 옵션이 좀
강조되었다는 내용을 여쭤봤더니 저희가 가입력 보존수를 진행하지 않은 것도 결국 인덱스 디시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밸런스 있게 정보 제공을 했었는데 오히려 이제 가입력 보존수를 받는 거는 선택이 아닌데 너무 많은 정보가 제공돼서 마치 이걸 받지 않아야 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조금 반영해서 개선을 했습니다. 또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옵션을 시퀀셜하게 한 개 옵션, 그 다음 옵션 순서대로 정보 제공을 했었는데요. 이걸 이제 여러 옵션을 한 페이지에서 이제 컴패리즌 할 수 있게끔 그런 구성을 해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을 다 반영을 해서 저희가 웹페이지 개발 시에는 좀 개선을 진행을 했으면서 개선은 일단 처음으로는 정보의 양을 축소해서 컴패리즌해서 볼 수 있는 간결한 페이지를 구성하고요. 디테일한 정보는 나중에 볼 수 있는 그런 별도 페이지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옵션 간 장단점 비교를 직접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매트릭스 형태의 페이지를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가입력 보존수를 진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내용 축소를 진행을 했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그 웹사이트 지금 개발이 다 완료된 상황이어서 시연하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지금 키보드 이용이 안 되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그 캡처본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까 링크에 들어가시면 회원가입만 진행하시면 바로 이용이 가능한데요. 들어가셔서 이제 이용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그 인쇄물에서 보실 수 있었던 내용, 그러니까 가입력 보존술이 무엇인지, 이게 왜 필요한지, 의사결정 지원 도구가 무엇인지에 대한 인포메이션의 제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본인의 정보를 입력하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연령이 어떤지, 초경을 시작을 했는지, 그 다음에 진단받은 암종이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 임신 희망 여부가 있는지, 그리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 급박한 상황인지, 어떤 치료를 받을 것인지, 이 인포메이션을 집어넣으면 그 환자의 상황에 맞춰서 적용할 수 있는 옵션에 대해서만 저희가 인포메이션이 나올 수 있는 페이지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정보를 입력했다는 전제 하에 페이지를 넘어가면 제가 이용할 수 있는 옵션에 대한 정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치료가 제가 받을 수 있는 저는 지금 4개 옵션을 받을 수 있는 정보를 입력을 했는데요. 어떤 치료인지 프로시저에 대한 설명, 그리고 그 엘리저빌리티, 그다음에 임신에 성공할 확률, 그다음에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 인쇄물에서 보실 수 있었던 컨텐츠를 간략한 버전으로 제공을 하게 되어 있고요. 더 알아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디테일한 정보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포메이션 제공을 다 받으시고 나면 이제 본인의 밸류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일단 이제 그러니까 가입력 보존술 의사결정의 중요한 핵심 가치 5개,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보를 제공을 하고, 그 본인 스스로가 셀프로 자가로 5개의 가치를 얼마나 중시하는지 별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점수를 이제 입력을 할 수 있고요. 이 페이지를 넘어가면 그럼 이제 각 가입력 그 보존술 옵션들이 내 가치를 얼마나 잘 충족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밸류와 본인의 디시전에 대한 고민이 끝난 이후에는 자가로 먼저 셀프로 그 디시전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그 본인의 결과에 대해서 얼마나 설틴티를 갖고 있는가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그 페이지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구를 다 사용하고 나면 마지막에 결과지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PDF나 뭐 문자, 이메일로 다 전송받으실 수 있어서 이제 본인의 디시전이 무엇이었는지, 본인이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셨는지에 대한 정보를 다운받아서 이제 나중에 의사와 같이 그 본인의 디시전에서 그 상담 및 의논하실 때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발된 그 웹버전 도구에 대한 그 효과 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요. 아직 인테림 결과기는 한데 일단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오늘까지는 21명 대상자가 모집이 됐고요. 17명까지 사후평가가 모두 완료돼서 17명에 대한 결과로 오늘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팅한 설계는 암센터에 오셔서 진단 및 치료를 받고 있는 가임기에, 그리고 가입력을 상실하지 않은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중재군과 대조군의 1:1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재군, 대조군 모두 사전으로
연구 대상자 특성이나 아니면 의사결정 갈등 수준, 지식도, 자기 효능감, 우울도 3일 관해서 먼저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중제군 같은 경우는 도구를 사용하게 저희가 링크를 발송해드리고 있고요. 대조군 같은 경우는 도구 사용하지 않고 기존에 계획되어 있는 암치료만 진행하는 그런 세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링크를 보내드린 이후에 일주일 후에 사후조사가 한 번 있고 한 달 뒤에 두 번째 사후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표를 사용한 게 많기는 했었는데 시간 제약상 일단 저희가 프라이머리 아웃컴으로 잡았던 디시저널 컨플릭트에 대한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오코너의 그 디시저널 컨플릭트에는 4개의 서브스케일이 있는데요. 일단 uncertainty를 먼저 보시면 중제군 같은 경우는 그 도구를 사용하고 난 이후 사후평가 2차로 갈수록 그 uncertainty에 대한 그런 갈등 수준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informed 서브스케일 같은 경우에도 대조군에서는 오히려 약간 어떻게 되면 갈등 수준이 약간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데 중제군 같은 경우는 유의미하게 그 informed 서브스케일에 대한 그 갈등 수준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values clarity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앞쪽보다는 그렇게 효과가 명확하진 않았는데요. 그래도 중제군에서는 사전보다는 사후에 약간 본인의 그 가치에 대한 클래리티에 대한 갈등 수준이 좀 감소한 거로 보였고요. 서포트 서브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제 통계를 분석을 해보면은 그렇게 유의미하게 도구가 도움이 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기 효능감과 우울감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그 중제군의 자기 효능감 개선에 도움을 주지는 못해서 이 부분은 조금 고민이 되어야 될 부분 같고, 우울감 같은 경우에는 중제군에서는 우울 증상 없다라고 응답한 그 환자의 분율이 사후평가에서 좀 높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지금 웹페이지 그 지원도구 고도화를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환자의 상황이나 핵심 가치를 입력을 해도, 그 매트릭스를 통해서 각 그 옵션들이 핵심 가치를 얼마나 충족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받는 수준에서 그치는데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이제 환자가 정보를 입력했을 때, 나와 비슷한 상황의 환자들이라면 보통 어떤 선택을 했는가에 대한 그런 확률값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을 조금 모듈에 탑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인테림 결과긴 한데 현재 33명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을 했고, 이제 환자의 상황이나 핵심 가치와 함께, 저희는 이제 이미 가입력 보존술 디시전을 완료한 환자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과거에 이분들이 어떤 결정을 했는가에 대한 아웃컴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의 상황이나 가치가 이 아웃컴과 이제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가를 기반으로 해서 가입력 보존술 옵션 선택 확률을 예측하는 그런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선정된 그 설명 변수들은 암 진단 연령, 월 가구 소득, 결혼 상태, 암병기, 그리고 암 치료의 지연 가능성에 대한 그 얼마나 중요하게 이걸 생각하는가, 암 재발 가능성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또 가입력 보존술에 대한 통칭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중요하게 생각해야 대한 정보를 기반으로 모델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환자가 정보를 이렇게 입력을 해서 나는 나이가 32살이고 500만 원 이상의 월 가구 소득이 있으며 뭐 결혼 상태는 기혼이고 1기 정도의 병기며 뭐 각각의 이제 이런 가치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중요도를 가진다라고 인풋을 넣어주면 아웃풋으로 이제 가입력 보존술 받지 않게 난자 동결, 배아 동결 같은 이런 옵션을 선택할 확률값을 제공을 해줍니다. 근데 물론 이거 자체가 디시전이 되면 않겠지만 이제 본인의 디시전에 대해서 약간 설텐티를 갖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마치 보험처럼 그러니까 나와 같은 상황의 환자들이라면 보통 어떤 선택을 했을까에 대한 이런 정보를 주면 조금 본인 디시전에 대한 설텐티에 대한 보조가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이제 그런 개발된 도구를 임상 현장 내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좀 보조 자료로서 의료환경 내 활용 표준 운영 절차와 함께 그 환자 및 의료진을 위한 교육 자료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예,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예, 이렇게 일부 발표 순서는 모두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오찬
과 잠시 브레이크 시간으로 갈 텐데요. 그 전에 잠시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해 주시는 연구자분들 그리고 보건복지부 뭐 운영위원분들 다 앞으로 나오셔서 잠시 사진 촬영에 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